더러운 핏줄은 내 집에 한 발짝도 못 들여. 당장 나가. 한겨울 새벽 2시 5살짜리 제 딸을 잠옷바람으로 복도에 내쫓은 시어머니의 외침입니다. 응급실 침대 위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시퍼렇게 변한 우리 딸의 작은 발을 본 순간 제 안에서 7년을 참아온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명문가 종부 행세하며 동네에서 인자한 어른인 척하던 시어머니, 제 월급을 7년 동안 가로채고 제 명의로 몰래 대출까지 받아 명품 가방을 사들고 다니던 그 사람.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매일 밤 무엇을 모아왔는지를요.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아파트 1층 로비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던 시어머니, 그리고 친정 엄마가 7년 동안 숨겨온 마지막 한 장의 카드까지. 7년의 인내 끝에 칼을 빼든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7년째 같은 시간에 눈을 뜨는 일이 이제는 몸에 새겨진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죠. 옆자리에 누운 남편 김도연은 입을 벌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소리나지 않게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자가 잠든 안방문 앞을 지날 때는 발끝에 더 힘을 빼야 했죠. 쌀을 씻고 국을 안 치고 멸치를 다듬는 동안 부엌 창문 너머 하늘은 아직 짙은 남색이었습니다. 5살 하윤이의 어린이집 가방에 갈아입을 옷과 물병을 챙겨 넣고 어제 빨아 말려둔 손수건도 한 장 접어 넣었어요. 찌개가 보글거리기 시작할 무렵 안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오말자가 잠옷 위에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부엌으로 들이닥쳤죠. 국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 오말자가 식탁 위에 국그릇을 쾅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국물 몇 방울이 식탁 위로 튀어올랐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바로 다시 데워드릴게요. 저는 얼른 그릇을 들어 다시 가스레인지로 가져갔습니다. 친정 핏줄은 어쩔 수가 없어. 손이 굼떠가지고 아침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오말자가 식탁 의자에 앉으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켜고 국자로 국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죠. 앞치마 주머니 안에 든 휴대폰의 빨간 녹음 표시 등이 깜빡이고 있었으니까요. 뜨겁게 데워진 국을 다시 내려놓자 오말자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먹고는 또 한마디를 보탰어요. 맛이 영 별로네. 친정 엄마한테 제대로 배우기나 했어? 어머니, 다시 끓일까요? 됐어. 먹던 거 먹어야지. 아침부터 부엌 어지럽히지 말고.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작은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하윤이가 토끼 인형을 끌어안고 새근거리며 잠들어 있었어요. 하윤아, 일어나야지. 어린이집 가는 날이잖아. 저는 하윤이의 이마를 살살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윤이가 눈을 비비며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 또 화나 있어?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저는 한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우리 하윤이. 할머니 안 화났어. 빨리 옷 갈아입자. 저는 하윤이의 잠옷을 벗기고 따뜻한 내복을 입혔습니다. 작은 발에 양말을 신기는 동안 하윤이가 제 목을 꼭 끌어안았어요. 지하철 출근길은 늘 그렇듯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는 몸을 버티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잠금을 풀었어요. 화면 깊숙이 숨겨둔 폴더 하나를 눌렀습니다. 폴더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녹음 파일이 수백 개 쌓여 있었죠. 오늘 새벽 5시 17분자 파일을 눌러보니 오말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어폰을 꽂은 귀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저는 입꼬리를 살짝 움직였어요.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도 한 장이 잘 쌓였다는 안도였죠. 회사 점심시간, 저는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밥을 떴습니다. 휴대폰 은행 어플을 켜자 이번 달 월급 입금 내역이 떠올랐어요. 258만 원이 찍히고 정확히 3분 뒤, 그중 206만 원이 오말자의 계좌로 자동이체되어 빠져나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52만 원으로 하윤이 어린이집 비용과 식비, 약값을 메우는 일은 7년째 변하지 않은 살림이었죠. 밥알이 입안에서 모래처럼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퇴근길에 어린이집에 들러 하윤이를 데리고 시댁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오말자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저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말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저 더러운 핏줄 또 들어왔네. 하루 종일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오말자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하윤이가 제 다리 뒤로 슬쩍 숨으며 바지 자락을 꼭 움켜쥐었어요. 5살짜리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떨리는 게 손등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하윤아, 엄마랑 방에 들어가서 손 씻고 옷 갈아입자. 저는 하윤이의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하윤이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하윤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김도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데워둔 찌개와 밥을 식탁에 차렸어요. 김도연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하윤이한테 또 그 말했어. 저는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 김도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더러운 핏줄이라고. 하윤이 앞에서 또 그 얘기야?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잖아. 좀 이해해드려. 김도연이 숟가락으로 밥을 한술 떴습니다. 하윤이가 5살이야. 다 알아들어. 애가 뭘 안다고. 당신이 너무 예민해. 7년째 똑같이 돌아오는 그 대답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빈 그릇을 싱크대로 옮기는 동안 김도연은 끝까지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무렵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너희 엄마 가게 옆에서 장사하는 영자 아줌마야. 수화기 너머에서 숨이 가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줌마, 무슨 일이세요? 너희 엄마가 가게에서 갑자기 쓰러졌어. 지금 119 불러서 병원 가는 중이야. 빨리 와봐야겠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는 손이 떨려서 펜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친정 엄마가 링거를 꽂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야윈 손이 이불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나왔어. 서연아, 왔어? 별거 아니야. 잠깐 어지러웠던 거지. 엄마가 눈을 살짝 뜨며 웃으려 애썼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밤은 여기 있을게. 안 돼. 하윤이 어떡하고.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어? 엄마, 오늘은 그냥 내 옆에 있어. 저는 엄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저녁 7시, 저는 병실 복도로 나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친정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만 제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하윤이 잘 부탁드릴게요. 며느리가 친정에 밤새 붙어 있는 법이 어디 있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말자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올 듯 거칠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하윤이는 두고 갈게요. 애는 두고 가. 너는 알아서 해. 끊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잠시 가슴에 댄 채 숨을 골랐어요. 밤 8시 무렵 잠시 시댁에 들러 하윤이를 재워두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택시를 잡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하윤이는 이미 작은 방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하윤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오말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였어요. 저는 잠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 위에 가족 사진이 든 액자 하나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손바닥만 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7년 동안 셀 수 없이 반복해온 습관이었죠. 녹음 버튼을 누르고 액자 뒤편 좁은 틈에 녹음기를 단단히 끼워 넣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저 평소처럼 한 장의 기록을 더 남겨두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친정 엄마 옆에 간이 침대를 펴고 누웠습니다. 엄마의 숨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그 소리가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2시 무렵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졸린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 7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도착한 문자 한 통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101동 1204호 아이 보호자 되시나요? 아파트 경비실입니다. 아이가 복도에 쓰러져 있어 119에 신고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문자를 다 읽기도 전에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잠깐 다녀올게. 금방 와. 저는 엄마가 깰까봐 속삭이듯 말하고는 신발을 제대로 신을 새도 없이 병원 복도를 뛰쳐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못하고 비상계단을 단숨에 내려갔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면서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 미룡 아파트요. 빨리 좀 가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저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문자 위로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가슴 안에 차곡차곡 눌러 담아온 무언가가 그날 밤 처음으로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는 속도가 답답해서 저는 문틈으로 몸을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흰 형광등 불빛 아래 간호사 한 명이 저를 알아보고 손짓을 했어요. 하윤이 보호자 되시죠?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 저는 신발끈이 풀린 줄도 모르고 소아 진료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 차가운 침대 위에 하윤이가 잠옷 바람으로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작은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빠져나온 하윤이의 두 발이 보였어요. 발끝부터 발등까지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발바닥에는 붉은 자국이 여기저기 번져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침대 옆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하윤아, 엄마야. 엄마 왔어, 하윤아. 저는 산소 마스크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하며 하윤이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차트를 들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아이 체온이 32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저체온증에 가까운 상태였고요. 발끝은 동상 초기 증세입니다.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바닥에 유리 조각이 박힌 자국도 몇 군데 보입니다. 한겨울 새벽에 맨발로 1시간 이상 바깥에 있었던 것 같아요. 1시간이라고요? 저는 의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네. 지금 처치는 다 마쳤고 체온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분께서 정확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셔야겠어요. 의사가 차트를 가슴에 안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한 채 하윤이의 얼굴만 들여다보았어요. 그때 진료실 문 앞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고개를 돌리니 같은 라인 1304호에 사는 정 씨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겉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차림으로 손에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내가 신고했어. 119도 내가 부른 거야. 정 씨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자정쯤이었어. 복도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무 시끄러워서 잠도 안 오고 해서 인터폰을 켰지. 저는 침대 옆에서 일어나 정 씨 아주머니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는데 글쎄 너희 시어머니가 하윤이를 복도로 밀쳐내고 있더라고. 잠옷바람에 신발도 안 신은 채로.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두 눈으로 봤어. 영상도 찍어뒀어. 인터폰 화면을 휴대폰으로 그대로 찍었어. 정 씨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더듬더듬 만지더니 화면을 켰습니다. 30초 남짓한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낯익은 우리 집 현관문 앞이었습니다. 오말자가 하윤이의 어깨를 잡고 복도 쪽으로 거칠게 밀어내는 장면이 흐릿하게 잡혔어요. 더러운 핏줄은 내 집에 한 발짝도 못 들여. 나가. 오말자의 외침이 인터폰 마이크를 타고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5살 하윤이가 복도에 혼자 남겨진 채 문 앞에서 작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영상 마지막에 잡혔습니다. 할머니, 문 열어줘. 할머니. 영상 속 하윤이의 작은 목소리가 귀에 박혔어요. 저는 영상이 끝날 때까지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이 영상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야지. 당연히 보내줘야지. 정 씨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었습니다. 영상 파일이 들어오는 알림음을 들으며 저는 진료실 복도 의자에 잠시 기대섰어요. 그때 응급실 입구 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남편 김도연이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복도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잠에서 막 깬 듯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김도연이 다가오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미리 띄워두며 김도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잠깐 훈육한 거라고. 당신이 친정 다녀온다고 유난을 떨었다고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시던데. 잠깐 훈육? 저는 그 단어를 한 번 더 입에 굴려보았어요. 여보, 어머니께 너무 몰아세우지 마.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가 좀 이해해드려야. 김도연이 말끝을 흐리는 순간 저는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김도연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 속 오말자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더러운 핏줄은 내 집에 한 발짝도 못 들여. 나가. 김도연의 표정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그 다음에는 눈썹이 천천히 모이며 의심하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갈 무렵에는 입술이 살짝 벌어진 채 얼굴색이 새하얗게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김도연이 휴대폰을 받아들지도 못한 채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금 본 그대로야. 1304호 아주머니가 인터폰으로 찍은 거야. 아니야,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니야. 뭔가 오해가. 또 그 말이야? 저는 김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7년이야, 여보.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그 말, 나 7년 동안 들었어. 김도연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다시 진료실 밖으로 나왔어요. 손에는 진단서 양식과 신고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이건 진단서고 이건 아동학대 의심 신고서 양식입니다. 두 분이 의논하셔서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사가 두 장의 종이를 김도연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김도연이 펜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종이 위에 글씨를 쓰지 못했어요. 여보, 잠깐만. 이거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이리 줘. 저는 김도연의 손에서 펜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진단서 보호자 칸에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었어요. 이서연. 세 글자를 쓰는 동안 손이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서 동일한에도 같은 글씨로 서명을 마쳤어요. 선생님, 정식으로 신고 절차 진행해 주세요. 저는 펜을 의사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새벽 5시쯤 응급실 입구로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남자 경찰관 1명과 여자 경찰관 1명이었어요. 보호자분 되시죠? 신고 접수받고 왔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휴대폰을 꺼냈어요. 먼저 보실 영상이 있어요. 같은 라인 이웃분이 인터폰으로 찍어주신 거예요. 경찰관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 돌려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7년 동안 제가 시어머니한테 들은 말을 녹음한 파일이에요. 저는 휴대폰 깊숙이 숨겨둔 폴더를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10개를 골라 표시해 두었어요. USB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옮겨드릴게요. 저는 침착하게 파일을 옮겼습니다. 경찰관이 USB를 받아 가방에 넣으며 저를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보호자분, 미리 다 준비해 두신 것 같네요? 네. 오늘을 기다린 건 아니지만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김도연 쪽으로도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김도연은 거의 입을 열지 못했어요. 수첩을 덮으며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안으로 시어머니 되시는 분께 출석 요구가 갈 겁니다. 진행 상황은 따로 연락드릴게요. 경찰이 응급실을 떠나고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도연이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가락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김도연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저는 침대 위에 누운 하윤이의 시퍼런 발등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감쌌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 싸서 친정으로 갈 거야. 하윤이 데리고. 여보, 잠깐만. 진정하고 얘기 좀 해. 이번에는 안 돌아가. 저는 김도연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말 한 적 없었어. 오늘은 해. 김도연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복도 끝에서 새벽 환자를 옮기는 바퀴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아침 8시쯤 의사가 퇴원 수속 서류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담요로 하윤이의 몸을 꽁꽁 감싸 안고 응급실 입구를 나섰습니다.
품 안에 하윤이가 잠결에 작게 칭얼거렸어요. 엄마, 추워. 하윤아, 이제 안 추워. 엄마가 따뜻하게 해줄게. 저는 하윤이의 이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시댁 아파트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가는 동안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거실 책장 위 가족 사진이 든 액자. 그 뒤편 좁은 틈에 끼워둔 작은 녹음기. 지난밤 자정 무렵 그 녹음기가 무엇을 잡아냈을지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택시 창문 밖으로 도시의 새벽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품 안의 하윤이는 다시 잠이 들었고 저는 한 손으로 하윤이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어요. 7년의 인내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문을 두드릴 차례였어요. 오전 9시 저는 하윤이를 친정집 거실 소파에 눕히고 친정 엄마에게 맡겼습니다. 엄마, 하윤이 잠깐만 봐줘. 나 시댁에 한번 다녀올게. 서연아, 너 혼자 가서 괜찮겠어? 친정 엄마가 제 손목을 잡으며 물었어요. 괜찮아. 오래 안 걸려. 저는 엄마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시댁 아파트 1동 앞에 도착한 시간은 9시 20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휴대폰 카메라 어플을 미리 켜두고 녹화 버튼만 누르면 되도록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12층 복도에 내려서니 1204호 현관문이 평소처럼 굳게 닫혀 있었어요.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그 번호 그대로였어요.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은 어젯밤과 다름없이 가지런했어요. 저는 신발을 벗자마자 곧장 책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족사진 액자를 살짝 들어 올리니 손바닥만 한 녹음기가 그 자리에 그대로 끼워져 있었어요. 저는 녹음기를 꺼내 가방 가장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순간 안방 문이 벌컥 열렸어요. 누구야? 도연이야? 오말자가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친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오말자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일그러졌어요. 너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와? 어디서 친정 다녀오겠다고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고. 오말자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안방 쪽으로 곧장 걸어갔어요. 오말자가 뒤에서 따라붙으며 소리쳤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어딜 들어가? 저는 안방 화장대 앞에 서서 서랍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열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오말자가 보관해온 자리, 제 명의의 카드와 통장, 인감, 신분증 사본이 들어있는 그 서랍이었습니다. 저는 카드 3장, 통장 2권, 인감 도장, 신분증 사본 묶음을 차례차례 꺼내 가방 안에 옮겨 담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그거 다 내려놔. 이서연. 오말자가 다급한 걸음으로 다가와 제 손목을 잡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안에 오말자의 일그러진 얼굴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어머니, 손 떼주세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또박또박 말했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야? 네, 들이댑니다. 오말자가 잠시 멈칫하더니 손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로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어머니, 어젯밤 자정에 5살짜리 손녀를 한겨울 복도에 맨발로 내쫓은 사람이 누구예요? 뭐? 누가 그랬어요? 어머니, 대답해 보세요. 오말자의 입꼬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애를 내쫓아?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잠깐 혼낸 거지. 잠깐 혼낸 게 1시간이에요? 한겨울에?
잠옷바람으로? 저는 휴대폰 화면을 똑바로 들이댄 채 물었어요. 그때 안방 옆 작은 방문이 열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셔츠 차림의 김도연이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와 있었어? 김도연이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오말자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표정을 순식간에 바꿨어요. 눈가에 눈물이 차오르더니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김도연 쪽으로 비틀거리듯 다가갔습니다. 도연아, 내 아내가 친정 한번 다녀오더니 정신이 나갔어. 내 방까지 들어와서 내 물건을 다 가져가고 있어. 카메라까지 들이대고. 어머니. 김도연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말자가 그 반응을 놓치지 않고 김도연의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김도연이 어색하게 팔을 빼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도연아,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오말자의 목소리가 한 톤 더 올라갔어요. 저는 안방을 빠져나와 거실 옆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안쪽 깊숙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캐리어 3개를 꺼냈어요. 큰 캐리어 하나에는 제 옷가지를, 중간 캐리어에는 하윤이의 옷과 장난감을, 작은 캐리어에는 7년 동안 모아둔 서류 봉투들과 영수증, 메모지 한 장까지 빠짐없이 옮겨 담았습니다. 오말자가 작은 방 문 앞에 서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이 천한 것, 도망가는 거야? 친정으로 도망가는 거지? 그래, 가버려. 다시는 이 집 발도 들이지 마라. 네, 안 들릴 거예요.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아 일으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말자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캐리어 3개를 차례차례 거실로 끌어냈습니다. 소파 옆에 캐리어를 세워두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미리 저장해둔 번호 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 전에 상대방이 받았어요. 지영아, 나야. 서연아, 어디야? 응급실에서 새벽에 문자 받고 잠을 못 잤어. 수화기 너머에서 지영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시댁이야. 짐 챙기는 중이고. 증거는? 다 챙겼어. 어젯밤 거실 녹음기까지. 저는 오말자와 김도연이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일부러 또박또박 말했어요. 좋아. 오늘 오후 2시에 내 사무실로 와. 아동학대 형사고소, 횡령 형사고소,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5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할 거야. 알겠어. 2시에 갈게. 저는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오말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서연,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오말자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한 권을 꺼냈어요. 검은 표지 위에 손때 묻은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밤 조금씩 정리해온 그 파일을 거실 테이블 위에 묵직하게 내려놓았어요. 한번 보세요. 어머니 손으로 직접. 오말자가 파일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기던 오말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녹취 목록 400여 건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들여다보던 김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갔어요. 다음 장에는 제 명의로 발급된 카드 3장의 7년치 사용 내역이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 3건의 서류 사본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김도연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7년 동안 내 명의로 한 일들이야. 내 명의로? 대출까지? 응. 6천만 원. 합쳐서. 김도연이 입을 살짝 벌린 채 파일을 한 장 더 넘기려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오말자가 갑자기 파일을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오말자가 파일을 찢어버리려 양손에 힘을 주었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사본이에요. 오말자의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원본은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요. 지금 어머니 손에 있는 그건 한부 복사해서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오말자의 손에서 힘이 빠지더니 파일이 테이블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이거 다 거짓말이지? 응? 내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오말자가 김도연의 옷자락을 잡으며 매달렸어요. 김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일 위에 떨어진 대출 서류 사본을 한 장 집어들었어요. 서류 끝부분에 자신의 이름이 보증일란에 적혀 있는 걸 확인한 김도연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내 이름은 또 뭐예요? 나 이런 거 서명한 적 없는데요? 도연아, 그건 엄마가. 엄마가 뭐요? 김도연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말자가 그 자리에서 한 발 휘청거렸어요.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캐리어를 한 줄로 세웠어요. 문고리에 손을 올린 채 마지막으로 거실 안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어요. 다음에 만날 곳은 이 집이 아닐 거예요. 경찰서랑 법원에서 봐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아침 열고 매일 밤 닫았던 그 문이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에 천천히 힘이 풀렸어요. 이상하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가 후련하게 비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가방에서 어젯밤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어폰을 한쪽 귀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자정 무렵에 거실 소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말자가 하윤이를 향해 소리치는 목소리,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목소리가 또렷이 잡혀 있었어요. 도연아, 엄마야. 그 며느리 카드로 새로 산 가방 봤지? 이번 계모임 때 메고 갈 거야. 가게돈은 며느리 명의로 받은 그 돈으로 다 부었으니까 걱정 마라. 수화기 너머로 신우이 김도연의 웃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입가를 천천히 가렸어요. 이어폰 너머에서 오말자의 자랑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저는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걸 굳이 막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까지 지영과 마주 앉을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지영의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들어선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파일 목록이 인쇄된 종이 묶음, 7년치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대출 서류 사본, 그리고 어젯밤 거실 녹음기 안에 잡힌 2시간짜리 음성 파일이 담긴 USB까지 차례차례 늘어놓았어요. 지영이 안경을 고쳤으며 자료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서연아, 너 진짜 대단하다. 이걸 7년 동안 모았다고? 매일 자기 전에 조금씩 정리했어.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짧게 대답했어요. 녹음 파일이 몇 개야? 400개 좀 넘어. 어머님이 직접 말한 폭언만 추린 거고. 지영이 입을 살짝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어젯밤 거실에서 잡힌 건 따로 들어봐. 결정적인 거 한 통이 있어.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폴더를 열었어요. 자정 12시 17분 파일. 지영이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하자 회의실 스피커로 오말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더러운 핏줄은 내 집에 한 발짝도 못 들여. 나가.
문 닫히는 소리, 하윤이가 작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오말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차례로 이어졌어요. 도연아, 엄마야. 그 며느리 카드로 산 가방 있잖아. 이번 계모임 때 메고 갈 거야. 돈 부은 거 며느리 명의 대출에서 빼서 부은 거니까 그거 갚을 때까지는 며느리 월급 그대로 들어와야 돼. 수화기 너머에서 시누이 김도연이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도 함께 잡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 가방 진짜 예쁘더라. 나도 하나 사주라. 녹음이 끝날 때까지 지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손가락 끝으로 책상 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아. 응. 이건 그냥 학대 사건이 아니야. 지영이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어요. 아동학대치상,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명예훼손, 가정폭력. 죄목이 최소 6가지야. 민사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이 억 단위로 넘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다 접수하자. 형사 고소 6건, 이혼 소송,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비 청구까지 한 방에. 시어머니가 손 쓸 시간을 안 주는 거야. 한꺼번에 들어가야 흔들지를 못해. 그렇게 해줘. 지영이 짧게 웃었어요. 서연아, 너 진짜 무서운 여자야. 무서워서가 아니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야. 저는 자료를 다시 가방 안에 정리해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거실에서는 김도연이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오말자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한 번만 보세요. 김도연이 응급실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오말자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어요. 안 봐. 그거 다 조작이야. 며느리가 짜고 만든 거라고. 어머니, 그냥 한 번만 보시라고요. 김도연이 어머니 앞에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오말자가 화면을 노려보는 동안 영상이 끝까지 재생되었어요. 영상이 끝나고도 오말자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다음 장면을 위해 사진 한 장을 더 띄웠어요. 서연이 두고 간 파일 중에 사진으로 찍어둔 대출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서류 끝에 김도연의 이름이 보증일란에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내 서명.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오말자가 시선을 천천히 피했습니다. 엄마가 한 거예요? 도연아, 엄마가 그건 너 모르게 잠깐 6천만 원이요? 김도연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어요. 오말자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시누이 김도연이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말자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도연이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도연아, 큰일 났어. 며느리가 변호사를 끼고 일을 벌이려나 봐. 오말자가 김도연의 손을 잡고 식탁 의자에 앉혔어요. 4명의 카드 하나 더 있지? 그거 며느리한테 안 들켰지? 엄마, 그건 왜? 며느리가 친정으로 도망간 거 동네에 소문을 내야 돼. 친정에서 바람 피우다가 도망갔다고. 정신병이 있어서 약 먹다가 끊고 도망갔다고. 너 동네 사람들 잘 알잖아. 네가 좀 풀어줘야 돼. 김도연이 눈을 잠시 가늘게 떴어요. 엄마, 잠깐만. 며느리 명의 대출에 내 이름도 들어가 있어? 뭐? 엄마가 며느리 명의로 대출 받을 때 내 이름도 어디같이 적어놨냐고. 김도연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도연아, 그게 한 것만 보증일란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긴 한데. 엄마. 김도연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려쳤어요. 내가 그걸 왜 몰랐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네가 알면 시끄러워질까 봐. 이거 잘못되면 나도 같이 엮이는 거잖아. 김도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말자가 두 손으로 김도연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도연아, 일단 동네 소문이라도 먼저 풀어줘. 며느리가 이상한 여자라고 한마디만 해놔도 분위기가 달라져. 엄마, 나 일단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볼게. 김도연이 손목을 빼내고 신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말자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입꼬리가 천천히 떨렸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지영과 함께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섰습니다. 지영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창구에 올려놓았어요. 아동학대치상,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고소장 4건 접수하러 왔습니다. 같은 사건 연계입니다. 담당 형사가 봉투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형사 한 명이 직접 나와 우리를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이서연 씨, 어젯밤 새벽 응급실에서 신고된 건이랑 동일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증거가 워낙 많아서 수사 속도가 빠를 겁니다. 며칠 안에 출석 요구 갈 거고요. 상황 봐서 긴급 체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형사가 짧게 안내를 마치고 봉투를 자리에 가져갔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지영이 짧게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아, 이제 시작이야. 알아.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다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후에는 카드사 3곳에 전화를 걸어 명예 도용 신고를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오전에는 은행 2곳을 직접 방문해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하고 새 계좌로 월급 통로를 옮기는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에 걸쳐 저는 그 일을 한 건씩 마무리해 나갔어요. 카드 3장이 모두 정지되었고 새 통장이 발급되었으며 회사 인사팀에 월급 입금 계좌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오말자의 계좌로 단 한 푼도 흘러들어가지 않을 거였어요. 그 다음 날 저녁, 오말자는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바구니에 식료품을 가득 담고 계산대 앞에 줄을 선 오말자는 며느리 명의 카드를 점원에게 내밀었어요. 점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긁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손님, 이 카드 결제가 안 되네요. 뭐? 다시 한번 해봐. 3번 시도했는데 안 됩니다. 정지된 카드 같은데요? 오말자가 가방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점원이 그 카드도 단말기에 긁어보더니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손님. 뒤에 줄 서 있던 동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오말자 씨, 무슨 일이야? 같은 계모임 사람 한 명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오말자가 얼굴이 빨개진 채 장바구니를 그대로 두고 마트 입구로 빠져나갔어요. 장바구니 안에는 우유와 두부, 두루마리 휴지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무렵 친정집 현관문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마침 하윤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쾅쾅쾅 현관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어요. 이서연, 이서연 너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오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윤이가 숟가락을 든 채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엄마, 할머니야? 하윤아,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하윤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인터폰 앞으로 갔습니다. 화면에는 오말자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그대로 잡히고 있었어요. 친정 엄마가 옆에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신고해. 우리 집 현관에 카메라 새로 달아둔 거 알지? 다 찍히고 있어. 저는 곧장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10분 만에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친정집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오말자가 그제야 발길질을 멈췄어요. 주거침입과 협박 신고 받고 왔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경찰관이 오말자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오말자가 무어라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친정 엄마가 인터폰 화면에 녹화된 영상을 경찰관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오말자는 그날 지구대까지 동행해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연아, 내일 오전이야. 내일? 긴급 체포. 아동학대 현행범에 준하는 사안이라 사전 통보 없이 바로 시댁 아파트에서 진행될 거야. 형사 2명, 여경 1명, 경찰차 2대 배치 예정이고. 알겠어. 잘 자. 내일 봐.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깊이 잠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 게 습관이었고 잠기가 밝아서 옆방의 작은 기침 소리에도 깨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윤이를 옆에 누이고 친정 엄마의 이불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 딸? 나 오늘은 깊이 자도 돼? 자, 우리 딸. 푹 자. 저는 눈을 감았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시댁 아파트 1동 입구 앞으로 검은 승용차 1대와 경찰차 2대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강력계 형사 2명과 여경 1명이 내리는 모습이 단지 안에 있던 주민들 눈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평일 오전이라 산책을 나왔던 노인들과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엄마들이 하나둘 멈춰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래? 일동에 누가 사고 났나? 경찰차가 2대나 왔네. 주민들이 서로 옆 사람을 쿡쿡 찌르며 속닥였어요. 같은 시각 1204호 거실에서는 오말자가 동네 계모임 사람들 3명을 불러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마트에서 사온 과일 접시와 약과가 놓여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글쎄 친정 다녀온 뒤로는 아주 정신이 나갔어. 시어머니 물건에 손을 다 대고 가버렸다니까. 오말자가 찻잔을 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아이고 말자 언니 고생이 많네. 며느리 잘못 들이면 평생 고생이야. 옆에 앉은 계모임 회장이 혀를 차며 말을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친정도 변변치 않은 거 데려와서 7년을 거두어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 오말자가 한껏 목소리를 키우는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길게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오말자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슬리퍼를 끌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문틈으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말자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경찰? 무슨 일로요? 문 먼저 열어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말자가 천천히 도어록을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정복 차림의 형사 2명과 여경 1명이 서 있었어요. 오말자 씨 되시죠? 남자 형사가 신분증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동학대치상,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등 6가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남자 형사가 또박또박 미란다 원칙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오말자 씨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오말자의 다리가 그 자리에서 풀렸습니다. 문틀을 손으로 잡고 휘청거리는 모습을 식탁 쪽에 있던 계모임 사람들이 그대로 보고 말았어요. 말자 언니, 무슨 일이야? 계모임 회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언니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오말자가 형사 쪽으로 휘청 다가가며 손사래를 쳤어요. 이거 다 며느리가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손녀 좀 혼냈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라고요. 형사님, 잘못된 거예요. 오말자 씨, 일단 진정하시고요. 2손 앞으로 내주세요.
남자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갑이요? 수갑까지 채워야 돼요? 내가 도망갈 사람으로 보여요? 오말자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규정상 절차입니다. 여경이 한 발 앞으로 나와 오말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오말자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계모임 사람들 3명은 식탁 옆에 그대로 굳어 서 있었어요. 여경이 오말자의 어깨를 가볍게 잡고 현관 쪽으로 인도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외투라도 좀 걸치게 해주세요. 오말자가 비틀거리며 거실 소파 위에 걸려있던 카디건을 가리켰어요. 여경이 카디건을 들어 오말자의 어깨 위에 걸쳐 주었습니다. 수갑찬 두 손이 카디건 아래로 가려졌어요. 갑시다. 남자 형사가 짧게 말하며 앞장섰습니다. 같은 시각 아파트 1동 1층 로비와 입구 앞에는 이미 주민 수십 명이 모여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든 사람도 있었고 옆 사람과 속닥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착을 알리는 짧은 멜로디가 울렸어요. 문이 열리자 형사 2명 사이에 끼어 있는 오말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오말자의 어깨 위로 카디건이 비스듬히 흘러내려 있었어요. 수갑이 그제야 사람들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저거 오말자 씨 아니야? 수갑 찬 거 맞지? 진짜로? 무슨 죄로 잡혀가는 거야? 주민들이 술렁이는 가운데 옆동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평소 오말자가 동네에서 가장 무시하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오말자가 그 사실을 알아채고 고개를 살짝 들었지만 이미 카메라는 자신의 얼굴을 정면으로 잡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를 가로지르는 동안 오말자가 갑자기 목청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 며느리가 짜고 한 거예요. 친정에서 한 번 자고 오더니 시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오말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외쳤어요. 내가 7년을 거두어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친 거예요. 며느리가 시댁을 망쳤다고요. 주민들의 시선이 잠시 흔들리는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같은 라인 1304호의 정씨 아주머니였어요. 오말자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씨 아주머니가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말자가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그날 새벽에 5살짜리 손녀를 한겨울 복도에 맨발로 쫓아낸 거 누구예요? 잠옷바람으로요. 정씨,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인터폰으로 다 봤어요. 영상까지 찍어뒀고요. 경찰서에 다 제출했어요. 정씨 아주머니가 한 손을 들어 주민들 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보세요. 오말자 씨가 그동안 동네에서 며느리 흉만 봤죠? 인자한 시어머니 행세 다 하셨죠? 그날 새벽에 내가 두 눈으로 본 게 그게 인자한 시어머니가 할 짓이었어요? 주민들의 시선이 그 순간 완전히 뒤집혔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말자를 동정하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야? 5살 애를 맨발로 쫓아냈다고? 한겨울에? 어떻게 그래? 애가 응급실까지 갔다며.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오말자가 다시 무어라 외치려 입을 열었지만 남자 형사가 어깨를 살짝 눌렀습니다. 오말자 씨, 그만하시죠. 차에 타시죠. 오말자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고 경찰차 뒷좌석으로 끌려가듯 걸어갔어요. 차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휴대폰 카메라들이 그 모습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경찰차가 단지 입구를 빠져나간 뒤에도 주민들은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저는 친정집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받은 실시간 영상을 저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어요. 화면 안에서 수갑찬 오말자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장면이 흘러갔습니다. 옆에서 친정 엄마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놓았어요. 서연아, 한 잔 마셔. 응.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하윤이가 무릎 위에 올라와 작은 손으로 제 뺨을 만졌어요. 엄마, 왜 웃어? 엄마 웃어? 응. 엄마 입꼬리 올라갔어. 저는 하윤이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7년 동안 가슴 한복판에 박혀 있던 무언가가 그 순간 천천히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같은 시각 김도연은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어요. 김 과장님, 이거 좀 보세요. 동네 단체 채팅방에서 돌고 있는 영상인데 어머님 아니세요? 김도연이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영상 안에서 어머니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끌려가는 장면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김도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료를 챙기지도 못한 채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돌려봤어요. 어머니가 주민들 앞에서 외치는 목소리, 정씨 아주머니가 받아치는 목소리, 그리고 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차에 태워지는 장면. 김도연이 변기 옆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일어서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김도연에게도 같은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김도연이 휴대폰을 보다가 곧장 지영의 사무실 번호를 인터넷에서 찾아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세 번째에 통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한지영 변호사님이세요? 저 김도연인데요. 네, 김도연 씨. 무슨 일이세요? 지영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엄마가 며느리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도 저는 몰랐고요. 가방도 엄마가 사준 거지 제가 산 게 아니에요. 김도연 씨, 그 말씀은 경찰서 가서 진술하세요. 변호사님, 저 정말 살려주세요. 저까지 엮이면 저 어떡해요. 김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김도연 씨, 저는 이서연 씨 변호사입니다. 김도연 씨 변호사가 아니에요. 지영이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맘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미룡 아파트 1동에서 60대 시어머니가 5살 손녀를 한겨울 맨발로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시글에는 수갑찬 오말자가 끌려가는 영상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친정집 거실에서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았어요. 하윤이가 그새 무릎 위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발끝에 양말이 잘 신겨져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시퍼렇지 않은 발이었습니다. 저는 하윤이의 작은 손을 제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어요.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오말자가 체포된 다음 날 오전 9시 친정집 인터폰이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하윤이에게 토스트를 잘라주던 중이었어요. 친정 엄마가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입꼬리가 살짝 굳었습니다. 사위 왔다. 왔어? 저는 토스트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고 인터폰 앞으로 갔어요. 화면 안에 김도연이 검은색 패딩을 입은 채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며칠 사이에 푹 꺼져 보였어요. 여보, 잠깐만 얘기 좀 해. 김도연의 목소리가 인터폰 스피커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친정 엄마가 제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받을게.
엄마, 내 변호사 친구가 뭐라고 했어? 사위랑은 변호사 통해서만 얘기하라고 했지? 친정 엄마가 인터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김서방, 서연이는 더 이상 김서방한테 직접 할 말이 없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친정 엄마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요. 딱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안 돼. 서연이가 무슨 말을 들어줘? 김서방 7년 동안 뭐 했어? 자기 어머니가 내 딸한테 무슨 짓 하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 있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도 변호사 통해서 해. 여기로 직접 오면 안 돼. 친정 엄마가 통화 버튼에서 손을 뗐어요. 인터폰 화면 속 김도연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화단 앞 벤치까지 걸어가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저는 인터폰 옆에 기대선 채 화면을 잠시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서연아. 친정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7년 동안 사위 앞에서 한 번도 큰 소리 못 냈잖아. 오늘 한번 하자. 저는 엄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김도연이 2시간 가까이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2시 지영의 사무실 회의실에서 저는 김도연과 처음으로 정식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영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이혼 합의서, 위자료 청구서, 재산분할 청구서,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 전부 포기 각서까지 4장이 차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의자에 앉기도 전에 두 무릎이 먼저 꺾였어요.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김도연이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내가 7년 동안 어머니 말만 믿었어. 당신이 하는 말은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었어.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김도연을 바라봤어요. 여보,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어머니랑 인연 끊을게. 어머니가 받아간 돈 다 갚을게. 재산도 다 포기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여보. 저는 짧게 김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한 번만이 몇 번째야? 뭐? 내가 어머니 얘기 꺼낼 때마다 당신이 뭐라고 했어?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잖아. 한 번만 더 참자. 그 말 7년 동안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 저는 가방에서 손바닥만 한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수첩에는 날짜와 짧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봐. 당신이 그 말했던 날 다 적어놨어. 247번이야. 김도연이 수첩에 적힌 글씨를 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지영이 옆에서 서류를 한 장씩 김도연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김도연 씨, 여기부터 차례로 보세요. 위자료와 시어머니가 받아간 돈 환수금 합쳐서 총 3억 원입니다. 재산분할로 시댁명의 아파트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 양육비 월 150만 원,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 전부 포기 각서입니다. 김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세 번째 장까지는 별말 없이 넘기던 손이 친권 포기 각서 앞에서 멈췄습니다. 양육권 포기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친권까지. 김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게 해주면 안 돼? 저는 김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응급실에서 본 거 기억나? 기억해. 하윤이 발 시퍼렇던 거, 산소 마스크 쓰고 있던 거, 발바닥에 유리 박혔던 거, 다 기억나? 김도연이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날 새벽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동안 당신은 어디 있었어? 자고 있었지? 내가 친정에 가 있다고 했을 때 그날따라 일찍 들어와서 하윤이 한 번만 봐줄 수 있었잖아. 여보, 안 봐줬잖아.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윤이가 자라서 스스로 아빠 보고 싶다고 할 때까지 당신은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그 전에는 안 돼. 김도연이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한 번에 써지지 않았습니다. 4장의 서류에 차례차례 서명을 하는 동안 김도연의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어요. 마지막 장에 서명을 마친 김도연이 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김도연이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영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을 열어주었어요. 김도연이 비틀거리듯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에서는 김도연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조사가 2시간 넘게 이어지는 동안 형사가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말자가 며느리 명의 카드로 결제한 명품 가방 사진이었어요.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은 김도연이었습니다. 김도연 씨, 이거 본인 맞으시죠? 네. 이 가방 어머니가 사주신 거 맞으시죠? 네. 어머니가 어떤 카드로 결제하셨는지 아셨어요? 김도연이 침을 한번 삼켰어요. 몰랐어요. 엄마 카드인 줄 알았어요. 엄마 카드요? 네. 엄마가 자기 카드라고 했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럼 며칠 전 시댁에서 어머니한테 직접 들으셨잖아요. 자기 이름이 며느리 명의 대출 보증일란에 들어가 있다고요. 형사가 사진 옆에 다른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대출 서류 사본이었어요. 보증일란에 김도연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며칠 전에 처음 알았어요. 진짜예요. 그러면 더 빨리 신고를 하셨어야죠. 본인 이름이 도용된 걸 알고도 가만히 계신 이유가 뭐예요? 엄마니까요. 엄마라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합니다. 형사가 짧게 말하며 진술서 양식을 새로 꺼냈어요. 김도연이 2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저 정말 살려주세요. 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김도연 씨, 그 말도 진술서에 적어주세요. 어머니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어떻게 시키셨는지 다 적으셔야 돼요. 김도연이 진술서 위에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첫 줄을 쓰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이 형사 사건에 엮인 사실이 분명해지자 김도연은 그때부터 어머니의 7년치 비리를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명품 가방 2개에 얼마, 계모임 갯돈에 얼마, 해외여행 경비에 얼마, 본인 차량 수리비에 얼마. 진술서 3장이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단체 채팅방에 사진 몇 장이 올라왔어요. 오말자가 며느리 명의 카드로 결제한 명품 가방을 김도연이 들고 다니던 사진과 계모임 사람들과 다녀온 해외여행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짧은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저 가방 며느리 카드로 산 거랍니다. 저 여행 며느리 명의 대출금으로 다녀온 거랍니다. 채팅방 안에서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과 욕설이 폭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오말자 씨 구속영장 발부됐어. 구치소로 이송됐고. 그래. 오후에 변호인 통해서 너한테 편지 한 통 보내왔어. 합의해달라고. 안 받아. 봉투도 안 뜯어볼 거지? 응. 그대로 돌려보내.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집 부엌에서 친정엄마가 저를 식탁 앞에 앉혔어요. 엄마의 손에는 누렇게 색이 바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7년 동안 말 못한 게 하나 있어. 엄마가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엄마, 그게 뭐야? 엄마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 입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차용증 한 장과 입금 내역서, 묶음, 그리고 인감도장이 찍힌 각서 한 장이 나왔어요. 저는 차용증 첫 줄에 적힌 글씨를 읽었습니다. 채무자 오말자, 채권자 박수님, 금액 1억 8천만 원. 엄마, 이게 뭐야? 저는 차용증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내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야. 시댁이 사업 실패해서 그 아파트 잃을 뻔했어. 시어머니가 가게로 직접 찾아왔더라. 무릎까지 꿇으면서 빌렸어.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엄마가 가게 보증금 평생 모은 거 있었잖아. 그거 다 빼서 빌려줬어. 1억 8천만 원. 저는 차용증을 들고 있던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 사위 체면 때문이지. 그리고 너 결혼 생활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하는데 친정에서 그런 약점 잡아두면 시댁한테 더 무시당할까봐. 엄마가 차용증 옆에 입금 내역서, 묶음을 펼쳤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안 갚았어. 이자도 한 푼 안 받았어.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집 지켜놓고는 동네에서 친정이 거지 집안이라고 흉봐왔어. 저는 입금 내역서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또렷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장에는 오말자에 잡힐 서명과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각서까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아, 엄마가 7년 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거 이제 풀어도 되겠지? 엄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이거 어떻게 쓸지는 이제 네가 결정해. 저는 차용증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너 사무실 내일 오전에 들어와? 응. 왜? 내일 가져갈 게 하나 있어. 시댁 마지막 재산까지 다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수화기 너머에서 지영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짧게 웃었습니다. 서연아, 너 진짜 내일 봐. 저는 전화를 끊고 차용증이 든 봉투를 가슴에 한 번 댔어요. 7년 전 결혼식 다음 날 친정 엄마가 텅 빈 시장 가게 앞에서 손을 흔들며 웃어주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엄마의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이유를 7년 만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봉투를 가만히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잠든 하윤이 옆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내일 오전 시댁의 마지막 카드 한 장이 제 손으로 넘어올 차례였습니다. 일주일 뒤 오전 10시 시댁명의 아파트와 상가 출입문 앞에 빨간 가압류 딱지가 차례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집행관 2명이 사다리에 올라 현관 위쪽에 종이를 단단히 붙이는 모습을 지영이 카메라로 찍어 저에게 그대로 보내주었어요. 저는 친정집 부엌에서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글씨로 인쇄된 채권자 칸에 박수님이라는 친정 엄마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 저는 휴대폰을 친정 엄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천천히 벗었어요. 붙었네. 응, 붙었어. 엄마가 행주로 식탁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7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게 오늘에서야 빛을 보네. 엄마, 고마워.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의 손등이 거칠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 안에서는 오말자가 변호인을 통해 가압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어요. 면회실 유리병 너머에서 오말자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뭐, 친정 엄마 이름으로 가압류가 붙었다고? 네. 7년 전 차용증과 입금 내역서, 그리고 오말자 씨가 직접 서명한 각서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오말자의 입술이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돈은 다 갚았어. 갚았다고. 오말자 씨 입금 내역이 한 건도 없습니다. 7년 동안 단 1원도 갚으신 기록이 없어요. 오말자가 의자 등받이에 그대로 무너지듯 기댔어요. 내가 친정 엄마 돈으로 그 집을 지켰다고? 그 거지 같은 집 돈으로? 오말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말자가 가슴을 부여잡고 앞으로 쓰러졌어요. 면회실 직원이 급히 안으로 들어와 오말자를 부축했습니다. 오말자는 그날 구치소 의무실로 옮겨졌어요. 평생 동네에서 명문가 종부를 자처해온 사람에게 며느리의 친정 돈으로 지킨 집이라는 사실은 어떤 형벌보다 견디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같은 시각 김도연은 회사 책상 앞에 앉아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혼 합의서에 적힌 위자료와 환수금 3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산하는 중이었습니다. 자기 명의 자동차 한 대, 그동안 부어온 적금 2개,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모두 합쳐도 한참이 모자랐어요. 부족한 금액은 신용대출로 메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도연이 책상 서랍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 들었어요. 오후에 중고차 매매상에 들렀다가 보험사 2곳에 해약 신청서를 내고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평생 어머니 그늘 아래 살아온 자신이 한 번도 진짜 가장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김도연은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같은 무렵 김도연은 자기 집 거실 소파에 앉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내온 영수증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임료 1차분 800만 원 입금 요망. 영수증 끝줄에 적힌 금액에 김도연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김도연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여보, 어디가? 당분간 동생네 집에 가 있을게. 남편이 짧게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처가 식구들이 며느리 카드로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닌 거. 회사에서도 다들 수군거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여보, 그건 다 엄마가 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몰랐다는 그 말 누가 믿어. 가방 들고 다닌 게 누군데. 여행 같이 다녀온 게 누군데. 남편이 캐리어 손잡이를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단 별거 하자. 결정은 나중에 할게.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김도연이 소파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변호사 영수증이 그대로 들려 있었어요. 그 무렵 저는 회사 인사팀에 출퇴근 시간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전 9시 출근을 10시로 미루고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조건으로 하윤이 어린이집 등하원을 직접 챙길 수 있게 되었어요. 친정 근처에 새로 등록한 어린이집은 친정집에서 걸어서 7분 거리였습니다. 첫날 등원하던 날 하윤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엄마, 여기 친구들 많아? 많아. 다 우리 하윤이 좋아할 거야. 엄마 일찍 데리러 와? 응, 엄마 5시 반에 올게. 하윤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유리문 너머로 하윤이가 또래 친구들 사이에 섞이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날 오후 5시 반 어린이집 문을 열고 나온 하윤이가 저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웃었어요. 엄마, 나 오늘 친구 2명이나 사귀었어. 진짜? 누군데? 이수민이랑 박지호. 둘 다 5살이야. 하윤이가 폴짝거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하윤이가 그렇게 큰 소리로 웃는 모습을 봤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이혼 조정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지영과 나란히 앉았고
맞은편에는 김도연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합의 내용을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시어머니가 가로챈 월급과 대출금 환수금 합쳐 총 3억 원, 시댁명의 아파트 지분 절반, 양육비 매월 150만 원, 친권과 양육권 전부 포기. 김도연 씨, 이 조건에 동의하십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김도연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에 제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김도연이 펜을 들어 서류 마지막 장에 서명을 마쳤어요. 조정위원이 도장을 찍고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김도연 쪽으로 시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조정실을 나와 법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김도연이 뒤에서 저를 불렀어요. 여보. 저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하윤이 사진 한 장만 받아가면 안 될까?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여보, 7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부탁한 적 있었어? 없었어. 내가 부탁한 건 다 거절했지? 그랬어. 이번엔 내가 거절할게.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법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김도연이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는 게 발소리로 느껴졌어요. 기소 후 5달이 지난 어느 날 오말자의 형사 1심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방청석 가장 앞줄에 앉았어요. 지영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오말자는 5달 만에 본 얼굴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졌고 얼굴 살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피고인 오말자에게 아동학대치상,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명예훼손, 가정폭력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오말자가 그 자리에서 의자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이서연, 너 어디 있어? 오말자가 방청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오말자가 입을 벌리고 무어라 외치려 했습니다. 교도관 2명이 양옆에서 오말자의 어깨를 눌렀어요. 이 천한 거사, 네가 우리 집을 망쳤어. 네가. 오말자가 끌려나가면서까지 소리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시선을 피하지도 않은 채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법정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영이 옆에서 제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서연아, 끝났어. 아직 한 사람 남았어. 같은 날 오후 김도연의 선고도 같은 법정에서 이어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짧게 읽어 내려갔어요. 피고인 김도연에게 횡령 공범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명품 가방, 자동차, 보석류 일체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린다. 김도연이 두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판결문 낭독이 끝나고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청석을 빠져나오는데 김도연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옳게, 부르지 마. 저는 짧게 끊었어요. 옳게, 한 번만. 김도연 씨, 우리 이제 남이에요. 한 번만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김도연 옆을 지나쳐 법정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선고 다음 날 친정 엄마가 7년 전 빌려준 1억 8천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정식으로 신청했어요. 시댁명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경매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마지막 재산이 친정 엄마 명의로 되돌아오는 길이 열린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친정집 책상 앞에 앉아 서랍에서 외장하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7년 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 파일이 그 작은 검은 상자 안에 들어 있었어요.
저는 외장하드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서랍 가장 안쪽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위에 하윤이가 그려준 가족 그림 한 장을 살포시 올려놓았어요. 그림 안에는 엄마와 하윤이 그리고 외할머니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천천히 닫고 책상 위에 손바닥을 한번 올려두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그 작은 서랍 안에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말자가 1심 선고를 받은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의 반찬가게 옆 작은 공간의 임대 계약을 마치고 그동안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작은 디저트 카페를 열게 되었어요. 가게 이름은 하윤이네로 정했습니다. 간판을 꺼는 날 6살이 된 하윤이가 사다리 아래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가게 진짜 예쁘다. 우리 하윤이 마음에 들어? 응,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저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하윤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오픈 첫날 지영이 큰 화환을 들고 카페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서연아, 축하해. 지영이 화환을 카운터 옆에 세워두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영아, 너 진짜 와줬구나. 내가 안 오면 누가 와. 자, 이거 받아. 지영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최종 보고서. 모든 소송 완전 종결됐어. 오말자 형사, 김도연 형사,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친정 어머니 채권 강제집행까지 다 끝이야. 저는 봉투를 받아 가슴에 한 번 댔습니다. 수고했어, 지영아.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네가 7년 동안 모아둔 거 정리만 한 거지. 지영이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가게 진짜 예쁘다. 이 벽에 걸린 그림은 뭐야? 하윤이가 그린 거. 엄마랑 하윤이랑 외할머니. 벽 한쪽에 액자에 담긴 가족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그 그림을 가리키며 따뜻한 가족이라고 말해주곤 했어요. 같은 시각 구치소 안에서는 오말자가 면회실 유리병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면회 가능한 날이었어요. 오말자는 처음 한 달 동안은 김도현과 김도연이 올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2달째부터는 계모임 사람 한 명이라도 와주기를 기다렸어요. 6달째부터는 누구라도 오기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 면회실 안에서 오말자의 이름을 부르는 안내방송이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어요. 계모임 단체 채팅방에서 오말자는 이미 강제 퇴장 처리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같은 시각 지방의 어느 작은 공장 기숙사에서는 김도연이 작업복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온 지 8개월째였습니다. 기숙사 작은 책상 위에는 매월 양육비 입금 영수증이 한 장씩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김도연이 영수증 묶음을 한번 정리하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3살 무렵 하윤이가 김도연의 무릎 위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김도연이 사진을 한번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어요. 손가락 끝으로 사진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 안쪽 깊숙이 넣어두고 김도연이 문을 잠갔어요. 공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같은 시각 동네 마트에서는 김도연이 계산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시작한 시간제 근무가 벌써 반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줄을 선 손님 한 명이 김도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평소 김도연이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무시하던 옆동의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김도연 씨 아니야? 여기서 일해? 네, 안녕하세요.
김도연이 고개를 숙인 채 바코드를 찍었어요. 가방은 어디 갔어? 그 비싼 거 들고 다니더니. 손님이 일부러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다른 손님 2명이 키득거리며 서로를 쿡쿡 찔렀어요. 죄송합니다. 결제 도와드릴게요. 김도연이 카드 단말기를 손님 쪽으로 밀었습니다. 손목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봄날 오후 3시 무렵 카페 문이 종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 정씨 아주머니. 문을 밀고 들어온 사람은 1304호 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서연이, 여기 가게 차렸다고 들었어. 한참 찾았네. 정씨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카운터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주머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내 친정 엄마 가게 옆이라고 동네 사람이 알려주더라고. 한번 와봐야지 했는데 이제야 왔어.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카운터를 돌아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잠깐 앉아 계세요. 가장 맛있는 거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진열장에서 가장 좋은 디저트 세트를 정성껏 접시에 담았어요. 수제 케이크 3조각, 마카롱 5개, 그리고 갓 내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쟁반에 올려 정씨 아주머니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너무 많아. 아주머니, 제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이 있어요. 저는 정씨 아주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날 새벽에 인터폰 켜주신 거, 영상 찍어주신 거, 응급실까지 와주신 거, 그리고 아파트 1층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 증언해 주신 거. 서연이, 아주머니가 그날 밤에 그냥 모른 척 잠드셨으면 우리 하윤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씨 아주머니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살짝 눌렀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누구라도 그러진 않았어요, 아주머니. 저는 정씨 아주머니의 손을 잠시 잡아드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날 새벽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시장에 새로 생긴 빵집 얘기, 정씨 아주머니 손주 얘기, 봄꽃이 핀 화단 얘기를 나눴어요. 오후 5시 반쯤 카페 문이 다시 열리며 하윤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습니다. 친정 엄마가 손을 잡고 함께 들어왔어요. 엄마, 나왔어. 하윤이가 카운터 앞으로 폴짝 뛰어왔습니다. 하윤아, 정씨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하윤이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아이고, 우리 하윤이 많이 컸네. 이제 6살이지? 네. 어린이집 형님 반이에요. 정씨 아주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사탕 봉지를 꺼내 하윤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하윤이가 두 손으로 받아들고 또 한 번 허리를 숙였어요. 저는 하윤이를 카운터 안쪽 작은 테이블에 앉히고 우유 한 잔과 쿠키를 내주었습니다. 하윤이가 쿠키를 한 입 베어 무는 사이 어린이집 친구 2명이 카페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하윤아, 수민아, 지호야. 하윤이가 카운터에서 폴짝 뛰어내려왔습니다. 세 아이가 카운터 앞에 모여 까르르 웃었어요. 우리 엄마가 이 카페 사장님이야.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 하윤이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목소리가 카운터 너머로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진열장 안에서 케이크를 자르던 손을 잠시 멈췄어요. 진짜? 하윤이 엄마가 사장님이야? 우와, 좋겠다. 친구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리 엄마는 진짜 멋있어. 우리 외할머니랑 옆가게에서 같이 일해. 하윤이가 카운터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는 진열장 너머로 하윤이의 작은 뒤통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묵묵히 모아온 그 모든 기록이 결국 이 한 장면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하게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앞치마 자락으로 눈가를 한번 가볍게 눌렀어요. 그날 저녁 8시 카페 마감을 마치고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윤이는 친정 엄마 무릎을 베고 거실에서 잠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책상 앞으로 갔습니다. 서랍 가장 안쪽에서 외장하드 하나를 꺼냈어요. 그 위에 올려져 있던 하윤이의 가족 그림을 잠시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 외장하드 안에 7년치 지옥의 기록이 모두 들어 있었어요. 폭언 녹취 400여 건, 카드 사용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응급실 동영상, 그리고 거실 녹음기에 잡힌 자정의 음성 파일까지. 저는 외장하드를 손바닥 위에 한번 올려두었습니다. 거실 베란다 쪽으로 가져가 신문지 위에 내려놓았어요. 부엌 서랍에서 망치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1번, 2번, 3번. 외장하드가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가 짧고 묵직하게 울렸어요. 저는 부서진 조각들을 빗자루로 모아 검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봉투 입구를 단단히 묶고 현관 옆에 내려놓았어요. 내일 아침 분리수거 아래 가장 먼저 내다버릴 거였습니다. 저는 베란다 창문을 잠시 열어두었어요. 봄바람이 거실 안쪽으로 부드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하윤이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가는 길에 나섰어요. 5살 그때보다 키가 한 뼘 더 자란 하윤이가 제 옆에서 폴짝거리며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김밥 먹는 날이야. 그래, 우리 하윤이 김밥 좋아하지? 응, 엄마가 싸준 김밥이 제일 맛있어. 저는 하윤이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어요. 골목 끝 모퉁이에서 봄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왔습니다. 저는 길을 멈춰서서 잠시 그 바람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윤이의 엄마이자 박수님의 딸이자 이서연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왜 안 와? 하윤이가 몇 걸음 앞에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하윤아. 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골목 위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야 했을지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무서운 공간이 되어버린 그 시간들, 그리고 가장 작고 여린 아이의 시퍼렇게 변한 발끝을 본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저릿해 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울고만 있는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기록으로 쌓아온 그 단단한 마음 하나가 결국 7년의 어둠을 한 번에 걷어내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주변에 묵묵히 견디고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오늘 주인공에게, 그리고 이제 막 새 봄을 맞이한 우리 하윤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싶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7년을 버텨낼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 그리고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